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노랑. 저는 두부. 저는 베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되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한 3주간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다에 갔다 왔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름은 바다에 가서 꼭 수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빠지지 않고 바다에 가서 수영을 했고 배영으로 둥둥둥 떠 있거나 개 헤엄을 치거나 근데 뭔가 이번에 갔을 때가 그러니까 몇 년간 여름에 항상 바다에 가서 수영을 했는데 뭔가 점점 바다 수영이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바다 수영이 는다는 느낌은 어떤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다 수영을 못할 때는 그때 유럽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개헤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어디인가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둥둥 떠 있고 그걸 어떻게 하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알 것 같은 느낌? 엄청 잘 되진 않지만 왜냐면 이렇게 해수욕장은 너무 깊은 곳까지 못 가게 막아놓잖아요. 그래서 발이 닿이는 곳에서밖에 수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이 더 깊으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휴가를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도 바다를 다녀왔어요. 네. 그 양양에 있는 바다에 연시 친구들과 다녀왔는데 바다 수영을 저는 거의 제대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튜브? 구명조끼? 튜브 타고도 놀고 그냥 맨몸으로 수경하고 풍덩 들어가서 그 배랑도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즐거웠던 게 둘이 같이 바닷속에 이렇게 풍덩 빠져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리고 같이 물 위에 배영으로 둥둥 떠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떠서 하늘 보면 엄청 좋잖아요. 너무 바다랑 하늘이랑 한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바다에 눕는 걸 상상했을 때 하늘만 상상했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감각이 귀에 들리는 소리더라고요. 약간 그 귀가 물에 잠겼을 때 들리는 뭔가 웅웅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물에 사는 생명들은 어떤 소리 속에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약간 먹먹해지고 잘 안 들리고 조용해지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리고 사실 가족들하고 같이 간 거였고 가족들하고 되게 오래 같이 있다가 간 거라서 사실 되게 피로하고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은 바다 수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리고 엄마는 또 수영을 잘 못해서 이렇게 저 혼자만 깊은 곳에 와서 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귀가 막히니까 물로 진짜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정말 온전히 저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그렇게 노는 게 좋아요. 바다 속에서
사실 되게 움직임이 한정적인데 기분은 엄청 자유로운 것 같아요. 신기할 정도로 자유롭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물 위에 떠 있을 때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안 들린다기보단 그 물에 잠겼을 때 들리는 그 소리가 진짜 나를 가두어 놓는 자유로운 공간에 가둬 놓는 느낌도 들고 내 자신의 숨소리가 되게 잘 들리는데 근데 그때 숨소리가 제가 두부 씨가 오기 전날에도 배영을 했는데 그날은 물이 좀 차갑고 그 바다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자꾸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막 숨을 이렇게 쉬고 이러면서 떠 있었거든요. 너무 약간 무섭기도 하고 긴장했나 봐. 그런가 봐요. 근데 다음 날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되게 일정하고 차분한 숨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 선크림은 다들 꼼꼼히 바르셨나요? 발랐는데 제가 처음 발견한 게 제가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그 딱 수영복 등에 노출된 그 부분만 막 두드러기가 나고 빨갛게 오르고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스윗하게도 저녁마다 쿨링젤을 발라주고 막 부채질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그 시간도 제가 너무 아팠지만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도 오이팩을 엄마가 해줬는데 뭔가 저는 케어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어리광도 부리고 엄마 나 팔이 잘리는 꿈을 꿨어. 막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이 엄청 타서 막 그렇게 징징거리고 여기 붙여줘 막 이러고 저도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뭔가 케어 받는 거 엄청 어색해 하거든요. 엄청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휴가를 가서 근데 사실 케어를 받아야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등에 바르는 선크림을 예를 들면 정말 그건 혼자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부탁하고 뭐 친구가 내 등에 선크림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순간이 너무 막 미안하다 이런 생각 들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소중한. 그러면 영화 얘기 넘어가기 전에 홍보 타임을 잠시 가져볼게요. 뒷방 상영관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뒷방 상영관 혹은 백_2_더_ 시네마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매달 상영작 소개랑 영화마다 같이 보고 싶은 사진들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와주시고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얘기 듣고 싶은 영화에 대한 감상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팟빵 앱과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남겨주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에스크드도 운영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바이오에 보시면 에스크드 주소 찾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메일도 있어서 인스타그램이랑 똑같은 스펠이거든요. 백_2_더_ 시네마하고 @ 네이버 메일이니까 조금 더 긴 사연 보내고 싶으시면 메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팟빵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193번째 영화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수자쿠입니다. 제가 가와세 나오미 감독이 좀 항상 궁금해하고 있던 감독이었어요. 빛나는이라는 영화도 예전에 영화제에서 되게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못 보고 그리고 근래에 뒷방 친구들이 수자쿠 봤다는 얘기 들었는데 되게 좋게 봤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 영화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DVD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없고, 근데 작년에 2021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 영화를 상영관에서 볼 수 있었어요. 가와세 나오미 특별전 같은 거였나요? 그런 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의 감독과 배우 그리고 트리비아에 대해서 더 얘기해볼까요? 네. 가와세 나오미 감독은 첫 번째로 만든 영화가 따뜻한 포옹이라는 92년도 영화래요. 이게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가와세 나오미 감독이 약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좀 뿔뿔이 흩어진 어렸을 때 이혼하신 것 같던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면서 영화 커리어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장편 영화 데뷔작인가요, 이게? 네. 네, 수자코를 찍었는데 이게 칸 영화제 황금 카메라상 이게 신인상 같은 상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첫 영화로 이 신인상을 받으신 거니까 되게 화려하게 데뷔를 하신 거죠, 나름. 이 감독의 영화 다른 것 좀 유명한 거 좀 말씀드리면 사실 뭐가 유명한지 모르고 제가 많이 들어본 영화 위주로 골랐는데 호타루 2000년 영화고 2003년 사라소주 2007년 너를 보내는 숲 2014년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 2015년 앙 단팥 인생 이야기 2017년 빛나는 2020년 이게 가장 근작인 것 같은데 트루 마더스라는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영화로 줄리엣 비노 씨가 출연하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본에 풀이 있는데 그 풀에 희망이 있어서 그걸 찾아 나서는 사람의 이야기라. 궁금한 프랑스 사람이 네. 신비한 풀을 찾아다니는 궁금하다. 궁금해요. 근데 영화 사실 저는 앙밖에 못 봤는데 다른 영화들이 궁금해서 포스터 같은 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수자쿠도 되게 푸른 느낌이고 뭐랄까 식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영화들도 뭔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신작도 그럴 것 같네요. 희망의 풀. 희망의 풀. 혹시 감독님 다른 영화 본 거 있어요? 저도 앙 하나 봤는데 앙은 되게 따뜻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교훈적이고 착한 영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감독님 영화 경향과는 좀 떨어진 영화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자연 풍경이 되게 아름답고 뭔가 제가 그 영화에서 기억나는 거는 팥 한 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거친 바람과 물과 햇살 같은 것에 대해서 그 키키키린이 주인공 배역을 맡았는데 그 인물이 그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도 앙을 예전에 봤고 이번에 수자쿠를 봤는데 두 영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놀랐어요. 앙 같은 경우는 수자쿠랑 비교한다면 뭔가 사건이 좀 명확하고 인물도 더 명확하고 뭔가 이야기가 더 친절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은근히 다양한 스타일이 가능하신 감독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배우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사실 되게 익숙한 얼굴이 하나 있어가지고 쿠니무라 준이라고 한국에는 아쿠마로 알려져 있는 그 곡성에서 아쿠마로 출연하신 그 배우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이분이 킬빌에서도 나왔죠. 그렇죠. 음. 킬빌 그래서 미국 쪽에는 킬빌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배우가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랙 레인이란 영화에도 출연을 했다고 하고 근데 어떻게 출연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최양일 감독 영화 피와 뼈 그리고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아웃레이지 이런 영화에도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로 나온 오노 마치코라는 배우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97년에 중학교 재학 중에 신발장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감독의 눈에 띄어서 수자쿠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거래요. 근데 뭐 한국에 알려진 작품으로는 이보영 배우가 그 주연한 마더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게 일본 원작 드라마가 있는데 그 2010년 일본 마더의 주인공을 하셨다고 하고 또 최고의 이혼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도 한국에서 배두나 배우가 네. 나오는 걸로 리메이크가 됐었는데 거기도 나오셨고 그리고 그 고레에다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해서 그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아내로 나오셨던 그 배우입니다. 네, 이 정도인데 혹시 뭐 트리비아라든지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 수자쿠가 배경이 되는 마을이 있잖아요. 한 마을에서 계속 촬영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나라현의 니시요미노 마을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없어진 마을인데 없어지면서 고조시에 편입됐다고 했나요? 네, 2005년에 폐지가 돼서 현재는 고조시. 네. 근데 이 고조시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여름의 판타지아 한국 영화에서 그 영화도 고조시를 배경으로 진행되잖아요. 거기서도 고조시가 엄청 중요한 공간인데 그냥 엄청 반가웠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왜냐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이 마을은 너무 꿈속의 마을 같은 거예요. 저는 뭔가 현실에는 없는. 근데 고조시에 편입되어 있구나를 알고 나니까 뭔가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구글맵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더라고요. 산 이런 느낌? 가와세 나오미 감독님이 한여름의 판타지아 프로듀서를 하셨고 그리고 이 감독님이 나라현에서 영화를 많이 찍으신대요. 다른 영화들도. 맞아. 그 감독님의 고향이 나라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곳에서 계속 영화를 찍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의 판타지아 얘기하셔서 떠올랐는데 한여름의 판타지아에서 엄청 거대한 산이 있고 차를 타고 그 첩첩산중으로 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에 그 산이 그 산이 수자쿠의 그 산인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둘 다 정말 높은 산이잖아요. 네. 보기 어려운 산인 것 같아요.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나라현. 고조시 되게 지루한 여행일 것 같아요.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한여름의 판타지아에서의 여행도 뭔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볼 게 많고 막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더운데 뭔가 천천히 그냥 걸어 다녔던. 맞아요. 고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카메라를 챙겨가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여행 갈 때는. 고조 씨처럼. 네.
아, 그리고 이 슈자쿠 영화의 원제? 아, 원제가 모에노 슈자쿠라고 하는데 네. 이게 모에가 새싹이란 뜻이고 슈자쿠가 주작이라는 이게 남방의 신이래요, 주작이. 그래서 약간 의역을 하면 싹이 움트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 맞아. 그냥 수자쿠가 남방의 신인데 이 나라현이 약간 일본의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남방의 신 그런 느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목 자체에 뭔가 그 공간에 대한 애정이 좀 묻어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초록색 숲과 새싹들을 지키는 주작이 떠올라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요? 현무가 북쪽의 신이고 아. 청령의 동쪽의 사방신. 신이 사방신. 그런 거 예전에 어릴 때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죠. 그래요? 저는 뭔가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면서 나 너무 촌스러워 이런. 근데 저는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신이 더 멋있지 않잖아요. 뭔가 되게 균등하게 멋있다. 저는 백호가 서쪽의 신인데 백호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런 게 있었어. 그냥 나 혼자만 괜히. 저는 잠깐만 백호, 주작, 현무, 그다음에 청룡. 청룡. 다 멋있네요. 범상치 않은 존재들. 맞아요. 근데 뭔가 내신 절대 안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그 전에 줄거리 얘기부터 해볼까요?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나리현의 남부의 산마을에는 미치룬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아빠인 코조, 그리고 엄마인 야스요, 그리고 사촌 오빠인 에이스케와 함께 미치루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무는 울창하고 뜨거운 공기에 날이 흐릿해 보이는 여름날입니다. 마을 아이들은 나무에 오르며 다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마을에는 기차가 들어오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경기 불황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자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미치루의 가족들은 이웃집에 살던 사람들을 고개 숙여 인사하며 배웅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미치루의 엄마 야스요는 에이스케가 일하는 곳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사고가 생겨 쓰러지게 됩니다. 야스요가 쓰러진 다음 날 코조는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갔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일이 갑작스러웠습니다. 야스요는 산마을의 집을 떠나 친정집으로 향하기로 결정을 하고 미치루도 엄마와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에이스케와 할머니는 미치루와 야스요를 배웅합니다. 배웅하고 돌아온 집은 조용합니다. 할머니는 마을 아이들이 다 같이 부르던 노래를 혼자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걸까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계속 살아가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평온해 보이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스르르 잠드는 느낌이 아니라 훅 잠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클리셰라서 사실 이 영화가 근데 원래 영화에 노인이 나오면 이렇게 가족 영화에서 노인이 나오면 영화 끝날 때 노인이 사망하는 게 클리셰라서 제가 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배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나 봐요. 지금 결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말까지 다 얘기했잖아. 그러면 초반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근데 너무 영화가 뭔가 화면에서 풀냄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초록의 비율이 높은 화면이 이렇게 지속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 그냥 눈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첫 장면이 이렇게 바람에 쏴쏴 이렇게 춤추는 나무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방으로 넘어가서 아침 준비를 하는 그래서 같이 아침을 먹는데 저는 좋았던 장면이 이 집이 일본 전통 가옥은 이제 창문이 아니라 이 문을 열면 바깥 풍경이 싹 다 보이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산이 크게 보이고 거기 풍경이 달려 있어서 풍경이 계속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이제 밥상을 닦다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앉으면서 둘이 같이 그러니까 고조 씨랑 야스요가 이렇게 그냥 서로 막 이렇게 대화는 막 많고 친근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둘 다 같이 그 풍경 쪽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다정해 보이고 평화롭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부를 생각하면 되게 평화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느린 템포로 주방에서 밥을 지어 먹고 다 같이 걷는다던가 그런 일상적인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그걸 보는 기분이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눈을 사로잡았던 게 있는데 그 에이스케가 입은 옷이나 다른 인물들이 입은 옷이 되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되게 더운 날씨고 더워 보이기도 하지만 근데도 그 옷이 주는 상쾌함과 산뜻함이 느껴져서 좋았고 특히 뭔가 에이스케가 학교 갈 때 입는 그 스타일을 보고 있으면 뭔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민소매에 짧은 반바지에 그래서 저건 진짜 더위에 최적화된 옷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눌렀을 노란 모자 근데 노란 모자 쓰면 너무 공기가 안 통할 것 같은데 머리에 그런 조합이 너무 귀엽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되게 옷이 많이 보였어요. 저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물장난 치면서 놀고 막 나무에 같이 올라가고 매달리고 그런 장면도 있어서 뭔가 덥지만 시원한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 사람들, 아이들이 되게 많은 시절을 보여주잖아요. 점점 그 마을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살기 힘들어지지만 근데 15년 전의 모습들은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많고 그런 느낌. 저는 사실 처음 영화 볼 때는 에이스케랑 미치루가 그냥 남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둘이 되게 사이가 좋잖아요. 에이스케가 진짜 잘해주고 다 해주고 그런 오빠잖아요. 그래서 저런 남매가 어딨어?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에이스케가 그러니까 둘이 사촌인 거고 에이스케는 고조 씨의 누나? 동생? 여동생? 누나의 자식인데 이제 누나가 어딘가로 사라졌나? 연락이 끊겨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알고 보니까 되게 에이스케도 이 가족에서 뭔가 정붙일 곳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게 미치루였던 것 같고 미치루가 되게 해맑고 잘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없는 사랑을 주는 그런 존재여서 에이스케한테 많이 의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노는 장면을 보는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한편으로는 그 에이스케와 그 미치루의 엄마 아빠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거리감을 미치루가 없애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장면에서 거리감이 되게 많이 느껴진 장면이 그 미치루를 데리러 가는 그 야스요가 미치루의 학교가 끝나고 데리러 가는데 그 뒤를 에이스케가 밟는다고 해야 되나? 쫓아가는데 원래 보통 그냥 같이 갈 법하잖아요. 근데 보고 있지만 같이 가진 않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는 미치루와 함께 가니까 셋이 같이 나란히 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에이스케에게 미치루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에이스케가 그 가족에게 어떤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지 표현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미치루를 픽업하는 유치원 앞에 있을 때 그 엄마인 야스요랑 에이스케가 서 있는 위치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케가 조금 화면의 오른쪽에서 서서 미치루를 보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야스요가 있는데 근데 뭔가 에이스케가 야스요의 뒷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것도 그렇고 뭔가 걸어가는 방향도 사실은 약간은 달랐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에이스케랑 그 엄마인 야스요가 둘이서 나오는 장면은 항상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에이스케가 미츠루랑 있을 땐 진짜 너무 행복하고 편해 보이거든요. 그냥 별 생각 없어 보이는데 그 엄마인 야스요랑 있을 때는 표정이 되게 긴장돼 보였어요. 그래서 에이스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던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일단 그 사이에 있는 터널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그 중간중간에 터널 장면들이 나오는데 전 영화를 보면서 그 의미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맨 처음에 터널은 그 아빠랑 미츠루랑 에이스케가 셋이서 같이 무섭지만 같이 걸어가는 그 터널 끝에는 초록색 빛이 들어오고 셋이서 손을 잡고 끝까지 가는 장면이 처음으로 터널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엔 나온 터널은 그 아빠인 고조 씨가 사라지는 날 호조가 그 닫혀있는 터널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에이스케가 그 미치루랑 엄마가 떠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에이스케가 혼자 터널을 찾아가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아직도 무서운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에이스케가 거길 달려가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터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이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터널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원래 이 마을에 기차가 들어서기로 했었는데 근데 네. 그 기차가 들어서는데 고조가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고용을 기대한다거나 아니면 이 마을에 기차가 들어서는 때 일조하는 마을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런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 마을에 기차가 생길 건데 무서워 보이지만 앞엔 초록빛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두려워 보이지만 셋이 같이 걷고 있고 뭐 걸음도 불안하지 않고 앞에 빛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불안하지만 희망적인 느낌이었고 두 번째에서는 그게 15년 후에 고조가 혼자 이제 기차길이 생기는 게 아예 무산이 된 후 정말 희망이 아예 사라진 모습으로 그 닫힌 철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세 번째에서 저는 에이스케가 왜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닫힌 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계속 뛰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둘 다 막혀 있는 거죠. 들어가는 문도 나가는 문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터널에 도착해서 에이스케가 옛날에 셋이 걸었던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스케가 그 속으로 뛰어가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답답하잖아요. 이제 가족이 다 흩어지게 생겼잖아요. 미치루도 떠나게 되고 엄마랑 같이 그 상황에서 에이스케가 옛날에 셋이 같이 걷던 길을 그 곳을 혼자서 찾아가는데 그게 뭔가 저는 이겨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혼자 가면 근데 그리고 사실 앞에 이제 빛이 없잖아요. 더 무서울 텐데 옛날의 일을 떠올리면서 혼자서 막 뛰어가는 게 그 상황을 뭔가 이겨내보려고 하는 것 같았고 또 이겨낸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같은 터널이라는 그 공간에서 희망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터널의 문이 앞이 닫힌 상황 나가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완전 전력 질주하면서 뛰는 모습이 그 자체가 좀 희망적인 것 같긴 해요. 뭔가 그 사실 에이스케가 느꼈던 그 터널 앞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그 아빠가 그 터널 앞에서 느꼈던 감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취한 행동은 달랐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닫힌 문을 여는 행동도 했으니까. 맞아요. 저는 뭔가 그 아빠에 더 이입을 해서 봤는지 그러니까 이 터널이 되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게 복합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처음에는 어떤 그러니까 뭔가 영화 속에서도 이 터널이 약간 어떤 다른 시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터널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유치원 픽업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15년 후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터널이 약간 영화 속에서도 그 연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이들에게도 영화 속 사람들에게도 어떤 다른 세계 예를 들면 바라는 미래를 향한 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향하는 통로의 의미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번째 15년 후에 고조상이 이 곳을 바라볼 때는 뭔가 실패한 자신의 꿈 같은 걸 바라보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꿈이 있었던 과거를 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냥 쇠락해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깬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SK는 잘한 거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쇠락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그러니까 아까 두부 씨 얘기로는 저랑 조금 다르게 뭔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가 15년 전에 아름다웠던 시절과 15년 후에 가족이 모두 흩어져서 절망적인 상황을 뭔가 대비시키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쇠락하거나 상실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뭔가 대비라기보단 연속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느꼈던 장면이
처음에 그 15년 전에 아직 그러니까 미치루가와 에이스케가 어렸을 때 가족끼리 다 같이 나들이를 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할머니가 고모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고모는 그 가족한테 어떤 상실이잖아요. 그 가족을 떠난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너 코조 너가 뭐 누나를 너무 잘 따랐고 누나랑 항상 웃고 있었고 고모는 뭐 그런 얘기를 옛날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는 15년 전에도 항상 옛날 얘기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장면이 다 그 15년 후에 어떤 장면이랑 오버랩돼서 보였는데 그게 엄마랑 미치루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엄마가 친정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면서 미치루는 근데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장면에서 둘이 만나서 그 곤충의 껍데기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너가 옛날에 이런 거 참 좋아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두 장면이 전 너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웠던 그리고 찬란했던 과거가 있고 쇠락하는 현재가 있기도 하지만 근데 그 현재가 언젠가 또 찬란한 과거가 되잖아요. 그런 연속성이 계속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할머니가 말하는 고모랑 코조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그 지금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는 미치루랑 에이스케가 되게 잘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모와 코조처럼 지금 상황에서 사이좋게 놀고 있는 미치루랑 에이스케가 있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풍경에서 뭔가 같은 장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 계속 변화하는 것들 그때 사라졌지만 지금 있기도 하고 그때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보는 풍경도 마찬가지로 뭔가 할머니가 산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지금의 모습도 동시에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중첩돼 있는 여러 시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근데 산다는 게 계속 상실하는 것이긴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고모가 떠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떠나고 그 다음에는 엄마와 미치루가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뭔가 그 상실이 계속돼서 결국엔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 상실 속에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상실에 집중한다면 상실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그 상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뭔가 지금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가족 이웃 중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이사를 하는 이웃이 있었잖아요. 근데 먼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 이후에 가구들을 옮기는데 근데 고조랑 그 이웃 아저씨가 되게 오래된 장롱을 같이 어깨에 지고 옮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나는 장면을 봤을 때는 저도 상실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편리한 곳으로 다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근데
그 사람, 떠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내가 사랑하는 가구, 내가 정 붙이는 것들로 뭔가 새로운 장소에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자쿠의 엔딩에서 결국엔 그 가족이 살던 집에 아무도 없게 되잖아요. 야스우랑 미치루는 야스우의 부모님 댁으로 가고 할머니인 사치코와 에이스케가 일하는 곳 근처로 이사를 가서 저는 그 빈집이 너무 슬프거든요. 그 집의 장소에 쌓인 너무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렇게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집이 남겨질 걸 알면서도.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장소를 떠나는 그때 왜 슬프게 느껴지지 않지? 라고 많이 의문이 들었어요. 뭔가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관계요? 그 가족들의 관계요. 그 장소에 쌓인 게 다 가족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뭔가 장소를 옮겨가도 새로 쌓일 것들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슬픔보단 희망적인지 그렇게 느껴지는지 장소를 떠나는데도 그거는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사실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여기가 결국 폐촌이 되고 지금은 사라진 곳이 되어버린 거니까 그렇긴 한데 뭔가 결말에 대해서 더 얘기해보고 싶지만 일단 넘어가기 전에 그럼 15년 후에 이 가족들 에스케와 미치루 그리고 에스케와 야스요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이 15년 후에는 이제 미치루가 중학생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스케는 다 커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 형편이 조금 안 좋아진 건지 야스요도 에스케가 일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미치루가 에스케를 오빠로서가 아니라 되게 뭔가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어린 시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렇게 딱 정확하게 이성으로라기보다는 그 뭔가 애착과 그런 친근감 같은 게 쌓여서 근데 이제 야스요랑 에스케가 그러니까 이제 에스케가 미치루를 오토바이를 태워서 자주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미치루는 그거를 일부러 기다려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타고 오기도 해요. 그런 만큼 되게 그걸 좋아하는 거고. 근데 어떤 날에 이제 야스요가 같이 일을 하니까 에스케가 야스요를 태워서 가는 걸 본 거예요. 미치루가. 자기 엄마를 태워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미치루가 좀 야스요를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집안에 이렇게 삼각관계 긴장이 생기는 게 되게 너무 그 긴장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볼 때는
미치루는 에이스케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별 생각 없이. 근데 여기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더 미치루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는, 그러니까 이 가족의 구성 자체에서 에이스케가 조금 위치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미치루가 가지는 애정이 좀 분리돼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고 에이스케와 내 세상이 있고 우리 가족의 세상이 있는 거일 수도 있었겠다. 근데 뭔가 엄마와 에이스케는 항상 거리감이 있어 보였는데 둘이 같이 있는 모습에 자신이 분리해놨던 그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세상을 빼앗긴 듯한 느낌? 뭔가 에이스케는 미치루에게 행복했던 어린 시절 그 자체인 것 같은데 그걸 빼앗긴 듯한 느낌을 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안 환경이 점점 같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그렇게 느끼고 오히려 더 애착이 강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뭔가 감정이라는 게 성애적인 사랑과 비성애적인 사랑이 좀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지진 않잖아요.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래서 미치루가 그 에이스케한테 가지는 감정 자체도 엄청 복합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미치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게 그 노랑이 아까 리허설 때 말해준 그 떠나면서 그러니까 미치루가 떠날 때 노랑이 미치루가 떠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말해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되게 아슬아슬해 보이고 그랬는데 그랬지만 저는 떠나게 되면서 미치루가 어린 시절의 그런 애착에서 조금 분리가 되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호하고 불안정한 감정 이 어린 아이의 그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뭔가 엄마를 질투하고 약간 애증 같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불안했는데 근데 그게 뭔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정의할 수 없는 거고 그 과정 속에 겪을 수 있는 일인 거고 떠나면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성장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좀 보면서는 많이 불안하게 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미치루 개인한테는 떠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이 집에서 떠나는 게 상실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개인마다 인생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상실로만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이 비는 것에 대한 슬픔이 좀 감소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근데 방금 두부 씨가 성애적인 사랑과 네. 아닌 것이 그러니까 간단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에스케와 야스요의 관계가 그래서 되게 저게 성애적인 사랑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뭔가 에스케가 어린 시절에 야스요리를 바라보면서 좀 엄마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도 있고 뭔가 두 사람이 지금 가족으로서의 느끼는
이제 고조상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성애적인 사랑인가 싶은 거예요.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엄청 긴장감이 많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둘만 같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특히 약간 비 오는 날에 두 사람이 서로 막 쫓아가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성적인 긴장 같은 게 저는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둘이 사라졌다가 어느 곳에서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게 뭐지?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봤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도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딱, 에이스케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고, 둘의 관계는 약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은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 노랑이 계속 말한 대로 저도 그 긴장감을 엄청 느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에이스케가 그 야스요랑 같이 있을 때나 에이스케가 야스요를 바라볼 때의 야스요의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여요, 항상. 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에이스케가 더 어렸을 때도 먼저 가는 야스요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잖아요. 양산을 쓰고. 근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케한테 야스요는 보호해야 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미치루랑 약간 비슷한 건가? 그래서 이게 그냥 남성이 가지는 책임감인가? 그냥 그런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이 이 집에서 자신의 역할은 고조가 느끼는 거랑 비슷한 감정을 에이스케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그 빗속 장면에서 야스요가 걸어가는 걸 뒷모습을 안 찍고 앞모습을 찍잖아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뭔가 거꾸로 걷는 느낌을 영화 보는 사람은 뒤로 걸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근데 그렇게 야스요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야스요를 굳이 쫓아오는 에이스케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갔을까 생각해보니까 에이스케도 이 집안에서 돈을 벌고 있고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걸 같이 나누는 사람이 야스요잖아요. 같이 일을 하니까. 근데 그 야스요가 평소에 고조가 사라진 뒤로 엄청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우울을 하는데 그걸 눈치챈 사람이 에이스케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언젠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성적 긴장감은 잘 모르겠다라는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같이 책임감과 그리고 뭔가 동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야수요가 정말 많이 위태로워 보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고조가 사라진 뒤에는 정말 전 위태로워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말할 사람이 없어 보였어요. 그쵸. 시어머니랑 아이한테 말할 수 없고 친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들 표현을 너무 안 하는 게 맞아요. 고조 씨도 그렇고 뭔가 다들 자기 안에 다 쌓아놓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고조 씨가 그렇게 떠나버린 것도 뭔가 그 가부장의 역할을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1997년에 일본 경제 뭐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좀 더 표현을 하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왜 혼자만 그렇게 다 자기 안에 눌러 담고 책임을 지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고조 씨뿐만이 아니라 영화 속 인물들이 대부분 좀 다들 그런 성격들인 것 같아서 이 정적이고 조용하고 고요한 이런 성격들이 영화를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긴 한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기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근데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너무 거대한 힘으로 인해서 그걸 잘 못하게 됐을 때, 그걸 누구한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무너질 뿐이지. 뭐 같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왜냐면 할머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너무 어리고 뭔가 뭘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야수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약간 뭔가 같이 책임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뭔가 정서적인 유대가 되게 있긴 하지만 이 가족이 그게 되게 조용조용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이렇게 배려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서로 잘 의지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그게 더 느껴지는 게 그 고조가 사라진 뒤에 남긴 카메라를 보면 그 영상 속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살아온 사람들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날 때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냥 90도로 인사하고 배웅하잖아요. 맞아. 이게 그게 저는 굉장히 단정해 보였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근데 좀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긴 해요. 슬프면 많이 사랑했으니까 슬프면 좀 더 슬퍼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긴 했던 것 같아요. 단정한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를 하지. 그냥 가만히 카메라로 찍어놓고 그거 남겨놓고 떠냐냐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야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친절하게 좀 더 표현을 하지. 이런 그냥 영화 바깥에서. 야속하지만 근데 너무 억눌리고 우울한 사람은 맞아요. 그걸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한을 최선의 표현을 하고 떠난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근데 너무 힘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자기가 사랑하는 삶과 뭔가 경제적으로 뭐 해결해야 하는 그 일이 너무 괴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미치루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미치루는 에이스케한테 좋아한다고도 말하고 엄마한테 난 여기 남고 싶다라고도 말하잖아요. 불안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에이스케는 미치루랑 같이 자랐음에도 미치루보단 고조랑 더 비슷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에이스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에이스케이 작별할 때 그 악수가 너무 신경 쓰여요. 아, 악수를 되게 오랫동안 맞아.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런, 제가 생각하는 헤어짐이란 포옹이 있는데, 근데 아무도 그런 포옹을 하지 않고, 악수 아니면은 손인사, 꾸벅 인사, 그렇게만 하니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근데 어디까지 이게 문화적으로 생각되는 뭔가 당연함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생각해야 하나? 아니면 이걸 거리감으로 느껴야 하는 게 맞나 하면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악수가 그 문화적으로 당연하게 느껴지는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그 받아들이는 두 사람이 되게 뭐 웬 악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악수를 하자고 하네 그럼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악수가 뭔가 최선의 다가감이었을까 이런 느낌은 있어요. 맞아. 왜냐면 아무도 헤어질 때 신체를 만지지 않았거든요.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저는 그 악수보다 더 신경 쓰였던 건 에이스케가 너무 슬퍼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눈이 엄청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트럭도 끝까지 계속 봤잖아요. 가는 트럭도. 근데 그것도 되게 좀 그 에이스케가 느끼는 거리감 같은 거 악수로 드러나는 그게 생각해보면 사실 미치루랑 에이스케는 거의 남매처럼 어렸을 때 자랐는데 같은 보호자 밑에서 자란 거잖아요. 근데 떠날 때는 미치루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에이스케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친정집으로. 그게 되게 같이 자랐는데 같이 시간을 쌓아왔는데 나한테는 갈 수 있는 선택지조차 없다는 게 남아있는 선택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슬프게 느껴지네요, 갑자기. 근데 에이스케는 잘하면서도 그걸 계속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책임감 강하게 그렇게 거리를 딱 알고서 계속 이렇게 미치루한테는 잘해주고 하지만 친하게 지내지만 나는 여기까지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족이 뭐길래. 근데 그 결말에서 에이스케는 문서 같은 걸 태우잖아요. 종이 같은 걸.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서가 뭐였을까요? 그냥 저는 정리하고 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같은 공간에서 할머니는 그 텐마루에 앉아서 눈 감고 과거를 떠올리고 있고 에이스케는 뭔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두고 있는 것도 뭔가 에이스케가 언제부터 떠나도 괜찮은 마음을 가졌을지 궁금해져요. 뭔가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헤어짐이 그렇게 엄청 큰 타격이 되지 않았다고 느껴졌거든요. 바로 태우는 모습을 보고. 뭔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 느낌? 아까 배 씨가 또 되게 못 보겠다,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네. 장면 얘기해볼까요? 여러 개였는데 어떤 그 엄마가 떠날 건지 안 떠날 건지 네. 미치루한테 물어보는 장면. 그 미치루가 자기 방에 있는데 엄마 야스요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요. 이제 이 집에서 살지 않고 부모님 집 가서 살고 싶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야스요가 말을 하는 내내 미치루가 야스요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되게 불안하게 막 시선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 떨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미치루를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불안해하지? 너무 불안정해 보여서 그게 너무 저는 견디기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보는 게. 좀 엄마한테도 사랑을 받고 싶고 근데 남고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딱 그냥 뒷감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남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남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줄까? 보면서 엄마랑 미치루가 겉으로 드러나기에 둘만이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떠나기 전에 야스요가 너가 어렸을 때 좋아하더니 곤충의 껍질이야 하니까 그래 이거 완전 많이 모았었지라고 그런 장면이 나온 후에 뭔가 미치루가 엄마를 따라가는 게 설득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본인도 설득이 됐어요? 저요? 응. 뭔가 미치루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엄마를 더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따라간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엄마를 선택할래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흐름을 따라서 가고 근데 그게 정말 슬프지만 엄마와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선택을 당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남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남으려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빠한테는 떠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당을 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잡아주기를 바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정을 바꿨구나. 떠나기 전에 떠난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옥상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오빠랑 되게 어릴 때 놀던 것처럼 노는 장면도 밤에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떠나겠다고 결정하고 떠나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 둘 다 마음이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장난치고 그런 태도가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어요, 저에게. 그 태도는 약간 그 아버지가 남긴 카메라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조가 사라진 것 자체가 고조가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시절에 남긴 카메라 속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카메라에 담긴 거 보면서 눈물 났거든요. 그게 약간 왜 생각이 안 나지? 애프터 양에서 양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제 고조가 남긴 기억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애프터 양에서 되게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누군가 표현을 했는데 그 기억 속에 이 사랑으로 가득하다? 근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에 가족들이 엄청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도 표현도 안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의 카메라를 보니까 그 사람의 시선이 보이는 거잖아요. 엄청 안도했을 것 같아요. 그 우리는 그 순서를 거꾸로 보잖아요. 가족들이 영상을 보고 탁 꺼졌을 때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기 직전에 미치루가 커튼을 열잖아요. 근데 그때 미치루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받아들이는 태도? 마음이 그렇게 슬프진 않다. 뭔가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어하면서 떠났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정말 행운이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근데 또 그 음악이 있잖아요. 고조가 혼자 방에서 듣던 음악, 그리고 집을 떠나기 전에도 그 음악을 틀고 가고, 미치루도 혼자 실로폰인가 피아노로 그 음을 쳐보기도 하고, 야스요도 8mm 영상을 다 본 후에 그 음악을 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 아니면 그 음악을 틀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좋았어요.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그런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각자의 감정을 말로 많이 표현하는 가족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음악이나 저는 그냥 너무 강하게 생각나는 게 아까 그 장면에서 그 배가 미츠루랑 엄마랑 같이 떠나는 얘기할 때 좀 불안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의 눈이 너무 다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츠루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은 항상 너무 다정함으로 가득해 보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에이스케가 바라보는 엄마 너무 위태로운데 엄마의 눈을 자세히 보면 너무 다정해 보여서 그런 것들로 표현되는 개개인의 어떤 감정들이 좋아 보였어요. 느껴졌고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저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아까 일상과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그 결말에 관한 얘기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가족한테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슬프고 좀 비극적이라고까지 느껴졌는데 근데 그런 슬픔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뭔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기 전에 그런 슬픈 사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뭔가 나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들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끼워넣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고조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이제 4명이 경찰서로 가는데 근데 경찰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4사람의 뒷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마음은 되게 슬플 거잖아요. 근데 앞에는 너무나 밝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그렇고 가족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이 고조의 8mm 말고도 마을 사람들의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 얼굴들, 뭐 축제 준비하는 장면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기이하다, 이런 병치가.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 사이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마을의 모습이. 그러니까 넓게 보면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좁게 표현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슬픈 일을 슬퍼하면서도, 잘 받아들이고, 그냥 살던 대로 많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 슬프단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 감독한테는 그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했는지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병치인데도 그런 게 왜 중요한지 그런 거 참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되게 울었어요. 전 방금 기이하다라는 표현이 저도 딱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약간 느끼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연이 계속 너무 커다랗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계속 그 자연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게 계속 거기에 있고 그게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너무 진짜 기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해 가고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자연은 너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거기에 서 있는 게 너무 기이하고 이상했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미웠다고 해야 되나? 이 영화에서 그 자연을 너무 아름답게 비춰주고 이 집도 그렇고 되게 단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지 왜 이렇게 계속 아름다워야만 하는 그 강박이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삶이 어느 한순간은 좀 기울어져도 괜찮잖아요.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균형이 맞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이 영화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균형이 뭔가 나를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면서도 되게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그 노랑이 하는 말에 뭔가 너무 동감하는데 전 영화를 볼 때 그 같이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영화에 일어난 사건을 그냥 줄줄이 써보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일어난 사건만 줄줄이 써보면 굉장히 비극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영화를 혼자 볼 때 비극적인 면을 하나도 캐치를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왜 계속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지라는 의문이 지금에 와서 들거든요. 그냥 저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사람들의 담담한 표정에서 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정에서 그냥 그런 걸 보면 희망적이라고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야, 갑자기 제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그냥 비극적인 것을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냥 그건 제 삶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긴 해요. 자연을 보면서 위로를 진짜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잉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사계절이 흘러가는 게 나는 이렇게 슬픈데 자연은 그대로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에서 되게 위안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방식에도 저도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게 봤고 근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어느 게 더 비극인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더 비극인가? 누가 떠났는데 죽지 않으면 그건 괜찮은 건가? 이런 사실 그런 거는 좀 함부로 그러니까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별일이고 어떤 게 별일이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별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별일인데 별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을 담는 감독의 어떤 그런 연출에서 느껴지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비극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일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뭔가 멀리서 보는 거랑 다르게 그쵸. 멀리서 보는 시각이 너무 매정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슬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 멀리서 보는 매정함이 역설적으로 너무 위로가 되는 게 그런 일들에 너무 빠져들지 않고 계속 그냥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각으로 계속 그냥 살면 뭔가 사건에 너무 마음을 깊이 뭔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또 기이하다고 느낀 게 할머니가 마지막 장면에서 텐마루에 앉아서 꿈꾸듯이 옛날 15년 전에 아이들이 나무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잖아요. 뭔가 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근데 카메라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아래서 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찍고 이렇게 위로 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산을 이렇게 쑥 훑고 마지막엔 나무였나요? 그 아이들이 있던 나무? 그걸 보여주는데 근데 그게 너무 약간 신 같아요. 수호신. 그런 주작 같은 신의 시선. 그래서 뭔가 그 어떤 공간에 옛날의 모습을 꿈꾸고 추억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나무를 보면 옛날의 나무와 뭔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비교가 그냥 안 되게 너무 같아 보이고 그런 풍경이 있고 그래서 여러 측면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영원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미련을 가지고 추억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게 다 있어서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게 너무 위안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얘기해보고 싶은 장면 있을까요? 없으면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우리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좀 계속 의문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방금 그 신의 시선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에도 되게 동의하고 근데 그거에도 같은 의미로 그 영원한 것 같은 그 자연이 기이하다고 했던 것 같은 의미로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러니까 물론 살면서 정말 자기 일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떨 때는 좀 더 여유를 갖고 바라볼 때도 필요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그게 안 되기도 하고 좀 그런데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는 좀 저는 이런 거를 사실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평소에는 근데 또 이번에는 되게 의문이 많이 들고 내가 왜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뭔가 일종의 회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할 때 이런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런 자연이라든지 일상이라든지 이렇게 극적인 사건보다는 그런 반복되는 것들, 아까 위안이 되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게 저한테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이 좋아하는 내가 뭔가 회피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이 영화 보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생각이 되게 복잡하긴 한데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냥 하나 생각이 든 게 뭔가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인데 저는 그냥 제 삶에서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이 주는 안정감 이게 항상 제 삶에서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왜 쫓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행복해져야지 라고 해서 결국 행복해지지 못하는 기분. 움켜쥐려고 하다가 결국 다 놓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영화에서 느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이게 사실 영화의 요소 하나하나를 보면 영원한 게 없잖아요. 막 자연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도 영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 수 없는 것들? 움켜쥐려고 했을 때 더 불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런 통제하고 영원하고 싶은 욕구와 상관없이 지나가 버리는 일상들에 대해서 영화 보면서 엄청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나가 버리는 일상 속에서의 허무함도 있는데 그 상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건 계속 볼 수 있으면 그게 영원한 건가? 지금은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또 다른 영원한 걸 찾은 건가? 그냥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약간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자연도 장소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계속 변화를 해도 어떤 장소에 그러니까 딱 그 지점에 섰을 때 변하는 걸 보고 나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걸 보는 것 그리고 그걸 지속하는 것, 그 장소에 가는 것을 지속하는 것 자체로 뭔가 영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변하는 것들을 보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근데도 계속 보고 그런 태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벅차올라요. 근데 뭔가 감독님이 나라현에서 계속 영화를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은 또 어떨지? 그러네요. 그런 개인적인 의미가 진짜 있겠네요. 고향이시니까. 그래서 뭔가 영원한 건 없지라고 말을 하고 그걸 믿거든요. 영원한 게 없다라고. 근데 뭔가 변하는 속성 자체는 영원한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보는 시선 같은 게 또 다르지만 영원하고 거기서 쌓이는 것들을
뭔가 그냥 바라보면서 뭔가 묘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변화와 그 지나가는 것들을 모두 내가 바라볼 것이라는 사실이 무척 기뻐요. 나도 변하는데요. 네? 네, 근데 그것도 근데 묘한 그런 동일성이 있잖아요. 있어요? 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물론 조금씩 변하는데 근데 그냥 그것도 다 나라고 생각하면 뭔가 하나의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다르게 느껴져요. 분리된 것처럼. 변하기 전과 후가. 아니, 그렇다기보단 그냥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걸 바라보기만 하고 싶은데 나도 같이 쓸려 가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고 고조 씨처럼 나도 언젠간 사라지고 이 기억은 필름으로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럼 자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미련 같은 건가요?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 건가요? 사라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이 대화의 맥락을 잘 짚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더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노랑의 생각. 나의 생각을.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녹음을 마무리하고 네. 그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뭔가 되게 얌체같이 듣는다.